오늘 3강 현대식까지 했었을 겁니다. 그지? 오늘 일단 3강을 마무리 할 거니까 3강을 펴주시면 되고 3강 고전 시가랑 이제 산문에 있고 독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3강에 71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일단은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일단 복합 지문에 대한 가능성 역시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가천대도 복합 지문이 나오고 다른 학교도 복합 지문들이 조금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되게 긴 작품들 있을 겁니다. 가사로 된 것들은 조금 중간이나 처음이나 끝이나 조금 잘려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중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복합 지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작품 간의 어떤 연관성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현대시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현대시랑 다를 게 없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두 작품 간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두 작품 간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인 해석에 기반을 둔 시어의 의미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경향이 조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시어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재 아니면 기본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뭐 현대 어역을 시키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은 해야지. 그죠? 아무리 중요한 걸 알고 들어간다 해도 그 자리에서 이게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되면 밑줄이 어디 쳐 있을지에 대한 거는 조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은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 연계 작품들끼리 묶일 가능성도 있지만 연계랑 비연계가 묶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어. 연계 교재에 있는 고전시가도 보기 짜증나 죽겠는데 비연계가 나오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냐고 할 수가 있는데 비연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생소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대중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 그 다음에 소재, 주요 소재, 그 다음에 해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하고는 다르게 그때 말씀드렸지만 주제의식 같은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정선환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일단 복합 지문 가능성을 봤을 때 자 정선환이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주제의식과 묶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주제의식과 묶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이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별을 맞이했을 때 시적 화제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념으로 끝내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의식도 물어볼 수가 있다. 내가 여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적었지만 얘들아 이 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표현상의 특징 플러스 주제의식이라든지 화제의 태도 정도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유사한 주제의식과 이제 봤을 때 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 여기 수능 특강에 이제 실려 있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궁핍한 삶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그들의 어떤 삶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들이 조금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묶일 만한 것들도 어떤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묶일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동이라는 작품이라든지 연계 교재를 기준적으로 봤을 때 동동이라는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석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맷버들 가래꺾어라는 것 요 정도도 이제 같이 연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3위인곡하고도 뭐 관련성은 조금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3위인곡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우리 문제상에 164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72페이지에 164번 문제가 있을 건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생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 164번 문제 같은 게 각각 이제 구절마다 해석을 풀이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3강의 정선아리랑의 164번 문제는 나중에 꼭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여기 이제 리뇨라고 돼 있고 주제 보시게 되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자신의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 그래서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묶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적 화자의 태도,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별을 대하는데 시적 화자들의 태도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연계가 아니더라도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하고도 역시 언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대중적인 이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 보시게 되면 삶의 애환을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구체적 지명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 체념과 한탄의 어조로 서민의 한을 형상화한다. 체크해 주시면 좋고,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삶의 모습 및 정서를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4번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특징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각 연마다, 각 부분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에서 중요한 부분은 말 그대로 각 부분마다의 중심 내용, 각 부분마다의 중심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고, 어차피 다른 지문하고 같이 엮여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작품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톡에 나와 있는 거는 중략이 나와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제 작품 해석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게 되면, 자,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하는 외피나 모춘사말이 아니라면 두견세는 외우나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작품 구성 왼쪽 밑에 보시면 자연의 섭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김없이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적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 통사구조의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성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구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끼리 연관이 됐을 때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봐야 한다면, 근데 선택지에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대구법이 나온다면 이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스캔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모가 아니라면 왜 모모, 모모가 아니라면 왜 모모,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조가 똑같다라는 건 그냥 생각 없이 눈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구법이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일본의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더냐. 꽃같은 나를 두고서 연락선을 탔나라고 해서 이제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가시리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해서 원망이 나타난단 말이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를 두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이것도 역시 통사구조가 유사한 거지. 결국에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통사구조의 반복이 조금 빈번하게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선이 좋다고 해도 딸 주지는 말아라. 강남밥 사절치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옥수수알로 지은 밥인데 어금니가 다 빠졌다라고 해서 밥 같지도 않은 밥을 먹어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는 약간 이별되고 갑자기 고난한 삶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궁핍한 삶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면 얘들아, 어금니가 다 빠졌다라는 것 자체에서 약간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해학적인 게 이제 웃음을 넣는 건데 맘먹고 작정해서 웃겨야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고통이라는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냥 해학적이다라고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선의 구명, 정선의 이게 지금 정선아리랑이잖아요, 그치? 정선의 구명, 옛날 이름은 무릉도원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선이라고 하는 공간이 옛날에 무릉도원인데, 자, 무릉도원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나옵니까 얘들아? 도원은 어디를 가시고 산만 충충하네라고 해서 대립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이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는 건 굉장히 힘들다. 이름만 저러면 뭐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근데 아마 적성에서는 이별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아까 전원 작품들하고도 충분히 엮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 수능 특강에 간민가라고 있을 겁니다. 그지? 기억들라니 얘들아? 수능 특강에 간민가라고 있을 거거든. 간민가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 이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간민가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묻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묶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아리랑에서는 얘들아 기본적인 표현상의 특징, 뭐 대구법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별에 대한 이야기, 원망, 그 다음에 먹고 사는 힘든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의식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4번 문제랑 얘들아 165번 똑같은 문제거든. 두 개는 나중에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3인곡이 있습니다. 3인곡. 우리 연계교재의 고전시가를 통틀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3인곡. 너무 유명합니다. 그지? 너무 유명하고, 이거는 뭐 고2 때나 뭐 무조건 다 봤을 법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도 그냥 중요한 것만 툭툭 치고 지나갈 건데, 3인곡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가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길이감이 꽤 있지만 다른 작품하고 역시 복합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돼. 알겠지? 복합지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복합지문으로 일단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또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별에 대한 작품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소재에 대한 상징성이 조금 부각되기도 합니다. 소재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출제자가 나는 다 언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동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동동이라는 작품도 얘들아 이별에 대한 게 나오고 소재의 상징성이 등장을 하거든. 여러 가지들 나오잖아, 그죠? 여러 가지들 나오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갈래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3인곡은 가사인데 동동은 고려가야 원령체가이기 때문에 형식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제 낼 소스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 3인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동동하고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동동도 결국에는 잘라야 되거든. 총 1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사도 결국 이거를 적성이라는 시험에서 전문을 두 개를 붙여서 내기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둘 다 무조건 잘라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잘라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그냥 시조들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저기 뭐 멤버들 가지 꺾거라든지 이런 것들. 멤버들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우리 연계교재 나온 것들 중에서도 멤버들도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연계에서는 얘들아 정과정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향각의 고려가요. 정서가 쓴 건데 정과정이라는 유배 문학의 효식의 작품도 같이 언급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3위인곡은 출제 순위가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이걸 복합지문 안 내고 단일지문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들에서도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이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내용상으로 볼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각 학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좀 계속 보고 들어가셔야 돼. 알겠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명분의 정을 얘기한 거고, 특징 보시게 되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는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뭐냐면 3인곡에서 주요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상 전개 방식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얘들아 계절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성화자 설정. 우리 화요일날 얘기했을 겁니다. 문학 같은 거를 문제 푸실 때는 제목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을 때 제목을 봤는데 우리가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맞아 이 작품은 중요한 게 이런 거였지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3인곡은 그렇게 떠올릴 만한 것들이 은근히 꽤 많은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은근히 좀 떠올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는 맞아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물론 소재를 활용한다 정도로만 끝내시지 말고 어떤 소재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작품 구성이 밑에 얼추 다 써 있습니다. 얘들아, 서사, 본사, 결사에서 본사에서 추나 추동 나눠진다라는 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이제 또 뻔한 거긴 한데 보통 3인곡 공부하면 송리인곡을 공부를 하실 거야, 그지? 그리고 송리인곡 공부하면 3인곡을 공부를 하실 거고, 너무 뻔한 거긴 한데 이따 끝나기 전에 3인곡, 송리인곡 비교표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 자, 해석은 우리가 간단하게 볼 건데 주로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은 어디냐면 본사랑 결사가 조금 중요할 겁니다. 알겠지? 물론 다 중요하기는 해. 다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서사, 본사, 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사랑 결사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 알겠지? 본사랑 결사. 그리고 결사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본사에서 좀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 왜냐면 시상전개 방식도 본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본사에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성화자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본사랑 결사, 특히 본사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알겠죠? 본사는 꼭 기억을 하고, 그렇다고 뭐 서사를 도려내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도를 따졌을 때 본사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은 등장을 합니다. 해석하시기 전에 소재와 관련된 거는 뭐 기억부터 리을까지 해가지고 뭐 소재가 이렇게 써있고 풀이, 소재 써있고 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물론 복합지문 나온다면은 이거는 다른 시가 될 수도 있겠지. 한 반 정도는,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매화라는 거가 써있고 매화가 상징하는 거 이렇게 써있을 거야. 맞나 안 맞나 체크만 하시면 돼. 알겠지? 이게 뭔가 뭐 복잡하게 수능처럼 고도의 어떤 생각을 필요로 그런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매화가 써있고 매화는 뭐뭐를 상징한다. 맞나 안 맞나 체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것을 알고 들어가면 누구보다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소재 같은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본사를 조금 잘 해볼 건데 이따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소재에 대해서 상징성을 물어보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절풀이에 대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구절풀이도 역시 마찬가지 밑줄이 더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 유형은 밑줄 쳐 있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어느 지정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맞아? 이걸 확인할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고, 해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빠르게 툭툭 치면서 볼게. 어차피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니까. 자, 이 몸 삼기실제. 내가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나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리던가. 나 하나 젊어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마음 이 사람 견줄 때 전혀 없구나. 평생에 원한 것은 님과 함께 보내자 하는 건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혼자 두고 그리는가.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은 얘들아 천상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엊그제 과거에 광안전에 올랐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 덫에 어찌하여 하계로 내려왔는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제 천상에서 지상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적강 모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많이들 들어봤겠지? 적강 모티프라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통 3위인곡, 송리인곡 공부할 때 이제 적강선녀 모티프라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적강했다라는 근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럼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적강한 화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올 쪽에 비스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고 연지분. 자, 연지분이라는 것도 중요 소재로 쓰이게 됩니다. 주요 소재는 내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 적성에서 물어볼 만한 거 주요 소재. 첫 번째는 연지분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고 여성 화자를 나타낸 것이다. 여성 화자의 근거가 되겠지. 많이 아시겠지만 연지분, 화장품이 있지만 누굴 위해서 곱게 하겠는가?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체크해 주시면 돼.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다. 시름이 쌓여 있다. 이것도 거의 한 줄짜리인데 관념을 구체화했다라는 걸로. 적성에서 얘들아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라는 거가 은근히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순간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 왜냐면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방금 우리가 체크한 부분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관념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느끼게 된다면 구체화가 되는 거잖아.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추상적 관념인데 쌓여있다라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구체화가 된 거야. 알겠지? 그 부분이 그러하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마음에 맺혀있는 시름이 첩첩이 쌓여있어 라고 하는 부분.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것도 관념에 붙여야지. 세월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시각적으로. 그러면 3인곡이라는 작품 자체에서는 얘들아 관념의 구차라는 말을 충분히 언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시면 되고 염량이 때를 알아라고 추위와 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고 듣거니 보거니 느낄 것도 많고 많구나. 까지가 우리가 서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본사 부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사 부분이 시작을 하는데 잘 보셔야 되겠지 얘들아. 일단 동풍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많이들 봤던 겁니다 얘들아.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봄을 나타내는 계절감의 시어가 되는 겁니다. 그치? 동풍이 문득 불어 적설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3인국이 출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의 밑줄이 거의 쳐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내는 거에 있어서 뭐 주저할 게 없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지? 자, 매화.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득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그래서 얘들아 이 매화에서 암향이 난다까지 묶어버리게 되면 이거 은근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지조와 절개가 풍긴다라고 보시면 돼. 지조와 절개. 변치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지조와 절개를 얘기한다.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 뭐 많이 적을 것도 없고. 자,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을 보고 님인가 라고 여기게 되는 모습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라고 해서 맷버들 가지 꺾어랑 연관이 되는 거지. 맷버들 가지 꺾어에서 맷버들은 시적화자의 분신이 되는 거거든. 여기 나오는 매화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얘들아? 내가 못 가니 나 대신에 맷버들 가지를 보낸다 그러잖아. 그죠? 거기서 세잎이 나면 나인가 여겨주세요 한단 말이야. 여기서도 내가 못 가니 매화를 보내겠다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의 맷버들과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매화는 같은 걸로 기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너를 보고 어떻다 하기 싫고까지가 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소재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암향은 그냥 매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은은한 향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꽃지고 새잎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라고 해서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문제용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 중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다음 중 이질적인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4개 중에 하나는 계절감이 아니고 3개는 계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변형될 수도 있어. 지금 계절감이 4개 정도가 등장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밑추친 시어 중 이질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골랐을 때 3개는 계절감, 나머지 하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 어쨌든 녹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을 상징하는 거고, 자,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정막과 비어있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냥 뭐 쓸쓸하다라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지?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놓으니 가득 시름한데 나는 왜 이렇게 긴 것인가? 원앙금 버여놓고 오색션 5가지 색으로 된 실을 풀어내서 금으로 된 자로 견주어서 님의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님의 옷을 만들었대. 이거는 사랑과 정성이 되겠지. 동동에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드러나는 시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동에 님의 약을 지어낸다라는 부분이 있거든. 그지 않니? 천년 동안 오래 사실 약이라고 바치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의 약과 이 옷과 유사한 거지. 님에 대한 어떤 나의 마음과 사랑.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묶일 만한 게 되게 많은 작품인 거야. 동동 역시 묶일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시간이 등장을 하잖아, 그지? 1월부터 12월까지 3인국 역시 겹치는 게 은근히 많은 작품입니다. 알겠지? 어찌됐건 옷이라고 하는 건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슈퍼문 카니와 재료도 가져시고 격식도 갖췄고 잘 만들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거지. 산호수 지게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고나 산과 구름 체크하시면 되고, 많이 보셨겠지만 얘들아, 산하고 구름이라는 거 뭐라고 보시면 돼?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간신배로 설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천리말리 길을 누가 찾아갈 것인가? 나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겨주실까? 라고 합니다.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기러기도 기러기인데 서리가 일단은 가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날아갈 때, 자,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을 베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역시 달과 별을 보고 님인가 생각을 했던 거지. 청강을 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청강을 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청강을, 밝은 빛을 님에게 보내고 싶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잘 안 나올 거긴 한데, 우리 동짓딸기나 김밤을 자른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일단 아마 1학년 때 보셨을 거예요. 동짓딸기나 김밤을 자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밤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밝은 빛을 내가 보낸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간절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관념의 구체화보다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누 위에 걸어놓고 팔학 온 세상에다 미쳐서 심상궁곡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석까지 전낮같이 대낮처럼 만들어주세요. 즉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선정을 베풀어주세요가 되는 거야. 선정을 베풀어주세요. 심상궁곡을 전낮같이 맹구소서는 선정, 좋은 정치를 베풀어주세요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까지가 가을이 되는 거고, 까지가 가을이 되는 거고, 이제 겨울로 지나갑니다. 건건이 폐색하여 백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백설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는 거지. 일단 쭉 정리하고 예상 문제 나올 만한 거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알겠지? 일단 쭉 정리하고, 자,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있구나. 초상 남반도, 내가 있는 이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보통 우리가 남쪽보다 북쪽이 더 춥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옥루고쳐 님이 있는 북쪽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해서 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양춘을 붙여내서, 봄기운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도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주관적 변형이 되는 거야. 그지? 내가 봄기운을 신도 아닌데 보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양춘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보시면 돼? 님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지?
홍상 리미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 일모수죽에 행가림도 생각도 많구나 짧은에 쉽게 뛰어 긴밤을 고쳐앉아 청둥 겨름 못해 견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비껴시니 앙금도 쳐도 쳐보는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딱 요 단어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정감의 깊이가 나타난다. 정서를 구체화시켰다 이겁니다. 숫자를 써서 알겠지? 하루도 12시간, 한 달도 30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 나는 온종일 외로워보다 시간을 알려주면 조금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그지? 정감의 깊이가 나타나는 거고. 자, 적은덕 생각마나 이 시를 믿자 하니 마음에 맺혀있어 골슈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자 명의가 10명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아, 내 병이야 니네 탓이로구나. 차라리 시어디어 범나비가 돼야지라고 범나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죽죽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마야지.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가 님을 쫓아야지라고 하거든. 이왕 내가 죽어서 얘들아 시어디어는 죽어서잖아. 이왕 내가 죽어서 다른 게 될 거면 내 존재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님이야 나인 줄 몰라도 된다라는 거야.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돼.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자, 범나비라는 거는 호랑나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보고 싶으면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의지가 강한 거지 결국에는 소극적인 거야. 왜? 내 존재를 안 밝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주요 소재가 일단 이건데 적성에서 나오고 언급이 될 만한 거. 근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동풍, 녹음, 설이, 백설입니다. 아까 말했잖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의미하는 것이 이질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뭐랄까 그 적성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심플하게 나오는 거. 뭐 1, 2, 3, 4를 봤을 때 그냥 뭐 봤을 때 첫 번째는 동풍이 있고 그 다음에 범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설이가 있고 녹음이 있어.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질적인 것은 2번이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나머지는 계절감의 시어가 되지만 범나비는 계절감의 시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체크한 노란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들아?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좀 많이 나와서 본사가 사실상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지, 본사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산과 구름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질적인 시어로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얘들아 여기 우리가 적어놓은 거에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건 요거밖에 없지 않니? 산하고 구름 그지? 인간 아사히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간식물이야. 그럼 얘도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시어가 등장한다는 거. 다른 작품하고 연결이 돼도 지금 보통 다른 작품하고 연결이 되면 얘들아 기억부터 리을이 설정이 되고 두 개는 가, 두 개는 나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올 거거든. 근데 3인국에서는 요 안에서 물어볼 만한 게 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그래서 계절의 변화 우리가 체크하고 여성화자 설정한 거는 얘들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라는 거 언급은 잘 안 할 겁니다. 알겠지? 소재 활용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거긴 하지만 3인국과 성민국의 표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3인국과 성민국 성민국이 3인국의 버전 2가 되겠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일단은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 여기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 설정이라는 거 화자와 청자로 봤을 때는
삼위인곡은 독백체 설정이 됩니다. 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미인곡은 대화, 강녀와 을녀가 대화를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태도 차이에서는 삼위인곡은 범나비가 나와서 얘들아 뭐라 그럽니까? 소극적이야. 근데 송미인곡은 적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송미인곡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나거리 된다 그러거든. 근데 이제 강녀가 웃기지 말고 구준비나 되세요라고 하고 마무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잖아 얘들아. 나거리, 내가 달이 되겠다라고 하면 님한테 갈 수 없지 않니 얘들아? 내가 죽어서 달이 됐어. 님한테 갈 거야. 그러면은 지구가 멸망을 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준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님한테 갈 수가 있으니 우리는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이거든. 이건 그냥 참고상으로 알고 계시면 돼. 이거보다도 오히려 나는 동동하고 더 많이 엮여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동동하고도 많이 엮여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동동하고 조금 잘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소재고 얘들아 시간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동동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지?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삼위인곡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세세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보셨을 거고 해석되는 것도 있으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적성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만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 반드시 뭘 물어볼 수 있다. 얘들아 시어와의 상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가 아주 높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168이나 170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어떤 구절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168, 170번 이런 것들 해서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67번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사기 때문에 가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음보의 연속체 라는 거 보셔야 되고 음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까지라는 이 말 자체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 생뚱맞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가사 갈래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동동 같은 거는 고려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가와나는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나오면 만약에 하나가 고려가라면 적절하지가 않겠지, 그지? 가사만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운문이 맞지만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형식은 운문이지만 내용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산문처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운문인 거야.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갈래에 대한 어떤 이런 특징 같은 거는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나올 때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향가는 많이 나와. 향가 19치 향가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은 조금 나오는데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요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지만 요게 가장 핵심이 될 거야.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본 해석 찾아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물론 내신처럼 막 이걸 달달달달 보고 외우고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으시지만 쭉쭉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때까지는 보셔야 되는 거지, 그치? 3인국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 알겠지? 이렇게 봐주시고 이충풍전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자, 소설이 나오는데 소설은 생각하면 조금 막막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길잖아, 그지? 되게 긴데 내가 길이감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설 같은 경우는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있잖아, 그지? 소설에 있는데 EBS 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보통 수능국어는 A라는 작품에 어떤 부분이 연기 교재 나왔다면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지?
또 작년에도 조응전이 들어갔었는데 조응전의 이 내용 말고 다른 부분이 들어갔었거든.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것들 수능 모의고사는. 근데 적성에서는 연계교재에 나온 부분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나 이 작품 봤어. 근데 내가 본 부분이 아니네.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알겠지? 지금 내가 여기 실어놓은 게 이충풍전의 EBS 수록 부분인데 이충풍전이 등장을 하려면 이 부분 안에서만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EBS 연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보통의 길이감은 이 정도로 출제가 될 거야. 지금 이거를 한 페이지라고 봤을 때 이제 다단 설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한 이 정도까지가 지문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문제 하나, 둘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근데 우리 수능 특강 보셔서 알겠지만 지문이 더럽게 길단 말이야. 엄청 길기 때문에 짧은 건 짧고 긴 건 길고 이 모든 것이 다 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잘릴 수 있는 부분은 잘릴 수가 있다. 알겠지?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은 어지간해서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EBS에서 연계를 한다면 EBS 연계교재에 있는 그 부분이 수록이 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내가 화요일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문법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시도 줄일 수 있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독서 빼고는 문법하고 문학에서 시간을 좀 줄이셔야 돼. 알겠지? 특히 소설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게 거의 뻔합니다. 두 문제 정도가 많이 출제돼.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좀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징 같은 걸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지? 서술상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시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데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시점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이야기할 건데 기본 베이스가 인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다기 때문에 A라는 작품에서 이 특징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핵심이야. 만 알고 들어가도 크게 나쁠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어차피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는 거지. 뭔가 막 더 연구해서 깊게 파고 들어서 이것까지 긁어내서 이렇게 내고 막 이렇게까지는 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전 소설에서 시점은 잘 안 나올 겁니다. 현대에서 시점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고전 소설 같은 거에서는 시점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 패턴 유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충풍전을 우리가 볼 건데, 이충풍전 보시게 되면 이건 아마 많이 보셨던 분 알겠지만 이충풍이 약간 좀 모자란 인물이고 이충풍의 처가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장면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충풍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충풍전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런 문제상에서 물어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사회상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될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 시험 현장에서 풀 때 제목을 봤더니 이충풍전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떠올라야 돼. 사회상이 중요했던 작품이지.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그게 선택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알겠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 사회상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회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사회상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물의 특성. 인물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는 이충풍과 충풍의 척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얘들아 서술상의 특징이 쏟아져 나올 만한 게 많이 없는 작품인지라 구절풀이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도 중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넘어가긴 할 겁니다. 왼쪽 밑에 있는 작품 구조는 그냥 넣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돼. 우리가 보는 부분만 보면 된다. 알겠지? 자, 주제 뭐라고 하니까 진취적 여성상의 제시, 새로운 인간상의 추구 이런 말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이충풍전에서는. 알겠지? 실제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들아. 인물의 특성에서 춘풍의 처라는 거에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선택지 나왔을 때 맞아, 이 춘풍전에 이게 중요했지, 이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읽고 풀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물론 어느 정도 읽긴 읽어야 되겠지만 주요 작품들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지금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춘풍전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럼 사회상에 어떤 게 있는지 떠오르셔야 되고 인물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 떠오르셔야 돼. 그럼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 순응하고 순종적이고 인내하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얘들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지. 이런 말들. 그래서 이 춘풍전하면 새로운 인간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춘풍전하면 새로운 인간상. 특히 얘들아 예덕선생전이라고도 있을 겁니다. 그지? 기억이 나는 예덕선생전도 있을 거거든. 실전 파트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기존에 없었던 인물의 유형을 제시해 준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말은 적성에서 언급이 반드시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구절풀이, 이 구절에 대한 거 어떻게 해석하기 이렇게 정도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보시면 80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172번 문제랑 173번 문제 유형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구절에 대한 이해. 이거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172, 173번 문제 같은 유형도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서 소설은 얘들아 역시 세세한 해석보다 뭐가 되는 거니? 중요한 것만 툭툭 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알겠지? 앞부분에 줄 거는 일단 생략을 할게. 자, 내용 보시게 되면 77페이지에 비장이 사또전에 여짜오되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답구하고 조용히 여쭈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잠오지례로 5천냥을 몰수 이 수세하여 춘풍에게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한 돈 수만 냥을 환전으로 붙여놓고 인하여 발행할세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을 올라서 환전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춘풍의 아내가 이제 비장으로 뭐가 되는 거니? 변신을 한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기본 스토리는 앞부분의 줄거리에 보면 나오면 되더라. 이 춘풍이 평양에 장사하러 갔다가 기생 추월한테 돈 다 뜯겨가지고 탈탈 털리고 있을 때 춘풍의 처가 뭐가 되는 거니? 비장으로 남장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결국에 춘풍의 처가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변신 모티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수를 부려서 변신했다라는 게 아니고 남장을 했다라는 것도 그냥 우리는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또 남장을 해서 뭔가 일을 처리하는 부분, 남장, 비장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장의 모습으로 사또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춘풍이라는 인물은 얘는 어떤 인물이어서 춘풍의 처럼 이렇죠. 이 춘풍이라고 하는 거는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이 춘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춘풍의 아내가 비장으로 분장을 해서 이걸 다 해결하고 집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춘풍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나옵니까?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때 이때 춘풍의 아내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굴이 더디 오는가 장사의 사막만한 평안이 오시니까 라고 얘들아 모르는 척을 하는 거지. 그지? 춘풍이 반기면서 얘들아 그 바로 위에 춘풍의 아내가 얘기했던 부분 묶어볼 거야. 얘들아 어이굴이 더디 온가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그지?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구절풀이 밑줄이 쳐있는 상황에서 의문 떨기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문 떨기, 의문
의사할 때 의, 그 다음에 뭉, 떨기. 뭐가 되는 거냐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춘풍의 아내가 남장으로 그 비장으로 변신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일을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이제 춘풍의 아내 모습으로 돌아온 거잖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의문떨기가 나오는 거예요.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 차리 있었는가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어서 의기양양하는구나 체크하시면 돼. 의기양양하는구나.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다.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시 보고 젓가락도 휘저며 하는 말이 생치다리도 덜 부어졌고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없는데 평양으로 갈까 보다. 호조돈 아니었다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은 호조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가면 소가 집에 그 음식을 먹어봐라 라고 해서 뭐 하는 거야? 음식 투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교만 다 할 적에 체크하면 돼. 교만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춘풍 안에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해가 지길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었대. 뭐 하는 거니? 다시 비장으로 변신을 한 거야. 춘풍이 의하여 방 안에 주저주저하니라. 비장이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 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쭈오되 회계비장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어찌 감히 아프다오리까 소인에게는 상의로소이다. 아첨하고 있는 거지. 아첨한다라고 보시면 돼. 평양에서 떠날 적에 나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대개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에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댁에가 술을 먹고 대취해서 종일 놀다가 호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들어왔으니 한 죽이나 쑤어달라 한데 춘풍의 지어미를 부인을 찾으라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거 당연히 없지 얘들아. 이 춘풍의 부인이 비장으로 변장을 했으니까. 제가 선수 죽을 수레하고 죽살을 내어주고 부엌으로 다가가는 비장이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춘풍이 묵묵무답하고 혼잣말로 신중히 하리되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우리들이 잠이나 잘까 보다 했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관해하라. 회계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수는 모습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고는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네가 평양 가면 추월의 집에 사와너 있을 때 닭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해서 다 먹어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해서 여기저기 살펴. 왜냐면 춘풍의 아내가 내 모습을 보면 되게 창피할 거 아니야, 그지? 내 아내가 그걸 본다면 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안에 혼잣말로 이런 거도 볼작시면 누가 하니 웃고 볼 거는가 하고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거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가 되게 돼서 이 멍청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길이감을 우리가 굳이 본다면 얘들아 전반적으로 다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초반부터 지금 77페이지 초반부터 78페이지 중반 정도까지는 언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부장적이고 허장성세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춘풍의 변신 모티프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회상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조선후기 사회상을 일단은 보여준다라고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 그거 플러스 그냥 중간중간 나왔던 구절풀이 같은 거 정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춘풍전이 나오게 되면 난이도는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는 이 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한 구절풀이 정도 문제가 나오고 거의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얘들아 이거 자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근데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남장을 안 하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간혹 가다가 주요 소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 얘들아.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주요 소재적인 것만 하나 퉁치는 문제 정도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빨리 풀 수는 있겠지. 이 춘풍전에서 나올 만한 주요 소재는 남장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비장으로 변신한다는 거 딱 그거 하나야, 알겠니?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밑줄이 쳐있고 묻는 문제 나온다면 이 말은 꼭 들어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말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설은 연계된 부분에 대한 그 해당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 그 장면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뭔지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딱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남장 모티프를 해서 비장으로 변신한 거는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정도까지만 하면 이충통전 실제 문제 나와도 그리 시간 오래 안 걸리게 문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1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서 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 독서에서 81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과학기술 지문이 써 있을 거고 OX가 있을 겁니다. OX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같이 이제 연습해보면서 할 건데, 자, 일단은 독서는 사실상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독서는 얘들아 우리가 지문을 다 보고 들어간다 한들 기억이 나기는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성에서 독서 파트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문제 기준 첫 번째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는 전개 방식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독서는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 글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두 번째 문제가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가장 메인이 될 거고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고 아니면 추론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아니면 추론 문제 말고 그냥 이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 윗글에 대한 이해로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에는 수능 국어가 내용일치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적성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이제 나오는 게 내용일치 문제고 추론이라 한들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없습니다. 독서 파트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지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게 푸는데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분야긴 해서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독서 지문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를 교재에 계속 실어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파이널 때도 실어드리기도 할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떤 지문이 나올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근데 이제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 지문이 한 7, 8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지문에 한 문제 막 이렇게 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문에 한 문제. 그러면 한 지문에 내용일치 하나, 또 다른 지문에 전개 방식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딸릴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문제의 유형은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사례 적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예전에 가천대에서 사례 적용 문제가 등장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사례 적용 문제도 수능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다른 얘네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다수의 학교는 이 유형대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보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어떤 순서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건데 물론 이 순서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이제 본인만의 어떤 순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이런 방법으로 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순서는 절대적으로 지문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지문을 먼저 보시면 안 되고 일단 문제를 먼저 일단 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문제 유형을 빠르게 봐야 돼. 아,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고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구나. 이거를 뭐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거든. 경우의 수를 돌려보면서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자 선택지를 빠르게 훑어보기를 하셔야 돼. 알겠지?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얘들아 예를 들어서
실제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지. 1번에 위클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를 전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분류를 통해 그를 전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선택지 4개 정도라고 일단은 보셨을 때, 네 번째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네 번째는 뭐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먼저 뭔지는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훑어보는 거야. 통시적, 분류, 인용, 유추 보고 나서 지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셔야지 시간을 그나마 조금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 중에 보다가 있었어.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바로 넘어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서 내용 일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냐.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문단별로 끊어 확인하는 게 그나마 시간을 조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이거는 기존에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들었던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것도 이제 소설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한 이 정도까지가 지문이야.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될 거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럼 문단이 적성에서는 문단이 많으면 3문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문단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문단의 글이 완전 조금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너무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를 봤으면 선택지를 확인하셔야 돼. 분명히 지울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만약에 적절한 거 또는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본다면 여기까지 읽어보고도 지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 지울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어지간해서는 마지막 문단 가기 전에 끝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읽자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는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먼저 받고 이걸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문단 보면서 얘가 머릿속에 있겠지. 그지? 생각하면서 끝났으면 지우는 거야. 지우고 그 다음에 보고 지우고 했을 때는 거의 얼추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보고 풀어야지도 가능한데 우리한테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막 대단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지? 이 정도 보고 기억하고 보는 거랑 이 정도 보고 기억하고 보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니까. 알겠지? 물론 나는 속독을 하는 사람이라 괜찮아라는 거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단별로 끊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81페이지에 과학기술 지문이 나옵니다. 81페이지에 과학기술 지문 지구온난화 논쟁이라고 얘기가 나와. 자, 우리 거기서 잠깐 끊을 거야. 81페이지 오른쪽 라인에 맨 위에 보시게 되면 81페이지 오른쪽 라인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모델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있지? 거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연습용으로 끊어서 봐봐, 끊었어. 그 끄는 데까지를 하나의 지문으로 볼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OX 보시면 자, 176, 177, 179, 180번을 그냥 1, 2, 3, 4로 볼 거고 적절하지 않으신 거를 찾아보시면 돼. 지금 알겠지? 자, 임의로 우리가 문제 변형을 한 겁니다. 아까 잘라드린 데까지만 자른 상태에서 이 번호를 1, 2, 3, 4로 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답을 고르고 계신가 얘들아? 그러니까 OX는 이런 식으로 활용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알겠지? 어차피 내용일치 문제가 우리에게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OX에 나와 있는 내용일치 정도가 적성에서 많이 요구하는 난이도 정도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일단 이 정도 가지고 연습하는 게 되게 좋은 거지. 알겠지? 자, 일단은 요거를 1, 2, 3, 4번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일단. 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이 끝났으면 지울 거를 지워주시는 거야. 그지?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으셨을 때 176번은 적절하다라는 걸 지울 수가 있었겠지. 그지? 그렇지 않니? 지워버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177번도 첫 번째 문단 읽으면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고 지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문단 보고 지우는 것 정도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알겠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80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지금 두 번째 문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회의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난화 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다라는 거가 나왔어. 그지?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인과관계에 주목한다라는 게 아닌 거지. 그지? 상관관계에 주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의 난이도 정도 연습이 계속해서 된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용일치 문제에 대한 연습이 조금 되실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OX를 보시게 되면 넘겨보시게 되면 문제 변형 OX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 변형 OX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하셔도 되고, 지문 변형 OX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OX를 지울 수 있는 걸 다 지워버리시면 돼. 알겠지? 없으면 넘어가는 거야. 없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넘어가고 최대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러면 보통 적성에 출제될 때 내용일치 문제에서 내용을 섞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지? 내용일치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두 개념 사이에 정의를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게 나온 거잖아. 지금 회의론자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위적 요인에 집중한 사람, 자연적 요인에 집중한 사람 파트가 달랐던 거잖아. 그 둘의 내용을 섞어서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개념 사이의 정의를 섞어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넘겨서 나머지 OX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시효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연습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OX를 그냥 시간을 넉넉하게 보고 막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빠르게 해본다고 연습을 해보셔야지. 내용일치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민법의 시효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만 끄는 상태에서 나중에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세 번째 문단 정도까지만. 지금 길이감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문단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길이감이기는 합니다. 알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성에서는 우리 독서 지문이 있는 그대로 전문이 다 실릴 수가 없어. 너무 길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분명히 부분적으로 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X를 보시면서 문단별로 정리하고 문단별로 정리하고 하시는 연습을 쭉 해보셔야 돼. 아까 우리가 이제 과학 지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O가 있고 X를 섞어놓을 필요는 굳이 없는 거야. 나는 지금 그냥 연습하려고 섞어놓은 거지. 여러분들의 의미로 아까 OX처럼 176번부터 179번까지 잘라서 한 세트 문제를 보고 그 다음 또 세트 문제를 보고 해서 왔다 갔다 하셔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민법의 시효제도 연습을 한번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연습을 해서 갖고 오셔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되는데, 여기 지금 86페이지에 OX상에 개념 내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인데, 어디 보시냐면 200번의 취득시효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취득시효 이런 개념을 조금 중시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번에 소멸시효. 그러니까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에 대한 관계성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적성에서 좋아하는 건 그런 겁니다.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섞어내기. 그 부분이 이제 내용물체상에서 약간 꼬아내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서 연습을 끊어서 해주시면 되고, 끊어서 연습하실 때 얘들아 문제 변형 파트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문제 변형 파트는 말 그대로 수특 문제에 실린 부분을 변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문제까지 봐야 돼서 우리는 지문 변형 OX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까지가 3강입니다. 이렇게까지가 3강이고, 오늘은 4강의 문법도 간단하게 보고 걸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강을 보시게 되면 얘들아 국어사가 등장을 할 겁니다. 국어사가 등장을 할 건데 국어사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자, 국어사는 문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한 문제씩 튀어나오면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근데 국어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겁니다. 국어사에서는 현대어역과의 대조, 그러니까 현대어와 중세의 비교 대조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 근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문제에서 91페이지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현대어 풀이와 중세 원문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현대어와 중세의 비교 대조를 할 때 문법적 특징을 비교하면 돼. 문법적 특징에 대한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어역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였구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현대어역에서는 이렇게 쓰였고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실 고1 때 여러분들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면서 봤던 파트들이기도 합니다. 그죠? 물론 이건 내신 때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암기는 조금씩은 돼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문법적 특징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성이 동부하신이라는 원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세라고 보고, 현대어역에는 고성과라고 나올 겁니다. 그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가 다른 거거든. 그럼 이거는 무슨 조사로 쓰인 거니 얘들아?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야. 부사격 조사.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겠어? 현대와는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존재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른 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걸 보고 맞아 모양이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중세국어 문제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 기본 개념만 조금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언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단 조사 정도까지라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강에서. 자, 주격조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주격조사는 현대국어는 우리가 주격조사가 이 밖에서 일단은 에서가 있어요. 현대국어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저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지? 저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근데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는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생략 요 형태로 나온다라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지? 표에 적혀 있어. 자, 현대국어에서 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가는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지? 얘도 마찬가지. 이 이라고 하는 거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시는 여기 있는 걸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 현대 어역에도 사람이라고 적혀 있겠지. 근데 여기다 주격조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사람이라고 적을 거야. 현대 어역에서. 그럼 중세도 주격조사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어. 그럼 뭐 해줘? 이를 적어주는 거지. 그지? 근데 중세국어는 아시다시피 이어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로 보이게 될 거고, 사람이 이 형태로 이어적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우리는 시험 문제지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이렇게 써 있을 거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이렇구나라는 걸 아시기만 하면 되겠지. 대신에 중세에는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이어적기가 반영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 알겠지? 이어적기, 연철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앞말에 이렇게 받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적혀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뭐가 되는 거니?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이로 끝날 때는 생략을 해야 된다 라고 표에 나오는 겁니다. 자, 부처님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부처라고 얘기가 나와. 앞말에 받침이 없어. 끝에가 여로 끝났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주격조사가 들어간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필기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의 원문이 불휘 깊은 나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뿌리 가라는 거를 써주고 싶어. 근데 여기 받침이 없고 끝에가 이로 끝났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조사가 생략되는 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되냐? 물론 어느 정도 암기는 하셔야 되지만 정답의 근거는 현대 어역에 주로 많기 때문에 현대 어역을 조금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격조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적격 조사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나올 거야. 자, 목적격 조사 역시 현대국어에는 을과 을이 있습니다. 그치? 을과 을이 있어. 자, 을이라고 하는 거는 앞말에 역시 받침이 있을 때고, 을이라고 하는 거는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야. 이 기준점은 중세국어도 똑같습니다. 알겠지? 이 기준점은 중세국어 똑같아. 근데 이제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중세국어라는 녀석은 모음조화라는 거를 지켜줬습니다. 모음조화라는 거를 지켜준 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맞춰주자가 되는 거잖아. 양성모음에 아, 오, 아래아가 있는 거고, 음성모음에 어, 우, 으가 있는 거야. 그치? 이제부터 조사는 이 모양도 맞춰줘야 되는 거지. 모음절에 시켜줘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자, 을도 있고 아래아가 찍힌 을도 있고, 아래아가 찍혀있다면 양성일 때고, 그지? 앞말이 음성이면 얘를 써줘야 되는 거야. 모음조화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르이 있으면 르이 있는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예시를 또 이제 보시면 쭉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음을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가 나와. 현대 어역으로 봤을 때 마음이래.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제 목적격 조사를 넣고 싶대. 을이라고 하는 거. 그지? 받침이 있으면 을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받침이 있고 근데 아래아야. 양성이면 나도 양성 아래아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역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어적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지. 그지? 이어적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결국에 뭐가 된다? 양성, 양성, 음성, 음성도 맞춰줘야 한다. 이게 이제 중세국어의 조사가 된다. 다시 얘는 앞말이 양성일 때, 얘는 앞말이 음성일 때. 이 기준점은 똑같습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목적격 조사.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 몇 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중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될 거야. 그지? 그럼 맞는 거지, 얘들아. 중세는 모음 조화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달랐다. 그지? 아래를 찍을 때가 있고 을을 찍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실제 선택지에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 유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만 하면 돼. 맞아, 달랐어. 그 달랐다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만 보시면 돼. 그리고 고1 때 막 그렇게 힘들게 외웠던 훈민정음과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끄집어내셔야 되더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국어사랑 중세국어랑 현대국어 문법을 동등하게 봐야 되나라고 질문을 가끔을 하거든. 동등하진 않습니다. 알겠지? 절대적으로 많은 게 현대문법이고, 얘들아. 그러니까 현대문법 비중이 9면 중세국어 문법이 1이야, 1.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차라리 현대문법을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시험 전쯤에 가서 빡세게 외우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9대1의 비율로 보셔야 되더라. 9가 현대문법이고 1이 중세문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현대문법이 먼저 정리가 끝나야지 얘도 원활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얘는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관역격 조사 나옵니다. 관역격 조사라고 하는 거는 현대국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 하나밖에 없어. 그지? 친구의 가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관역격 조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거고, 관형어는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체언을 수식해주는 걸 관형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가 있었냐? 중세국어는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거지. 일단은 형태가 똑같은 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있어. 이제 얘네들의 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지? 양성, 음성 똑같은 거지. 양성, 음성,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사이시옷도 있다라는 거. 나랏 말싸미 할 때 나랏이라는 거 보셨을 거야, 그지? 딱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지. 자, 일단은 얘네는 언제 쓰냐면 그냥 유정명사일 때 씁니다. 여기 정리가 돼 있어. 막 굳이 막 하나하나 뭐 굳이 안 쓰셔도 돼, 얘들아. 유정명사라는 건 뭐야?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사람이나 동물. 근데 시옷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얘도 유정명사. 얘도 유정명사인데 대신에 얘는 높임의 대상이어야 돼. 알겠지? 그럼 높임의 대상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현대어역 보면 되잖아. 현대어역에서 높여줬다면 높임의 대상인 거지 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현대어역에 있다고 보셔야 돼. 괜히 나는 중세국어 잘하니까 중세 원문부터 봐야지 이러진 않으시는 게 좋아. 알겠지? 현대어역의 답이 있기 때문에 현대어역을 먼저 보고 나서 중세를 보시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얘는 이제 평칭이 된다는 소리지. 얘가 높이지 않는. 그치? 얘는 또 뭐가 되는 거니? 무정명사. 또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고? 나란 말싸미 할 때 현대어역에서 나라의라는 걸 써주고 싶어. 그럼 여기서 뭐예요? 나라는 얘들아 무정명사잖아.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해줘? 시옷을 써준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관역격 조사. 그러니까 지금 적성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게 얘들아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역격 조사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조사는 거의 단골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형태가 유사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 알겠지? 지금하고 형태가 다른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구나. 알겠니? 이렇게만 좀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격조사라는 거 보시게 되면 지금의 혹격조사는 얘들아 친구 야 할 때 야 같은 게 혹격조사잖아. 이때 당시에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하라는 건 뭐라고 나온 높임명사들. 구지가에 보면 구하 써 있습니다. 얘들아 거북이시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야는 일반 명사들, 모모이여는 감탄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혹격조사는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부사격 조사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화말어미는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어서 할 거고. 자, 4강을 다음 주에 다 끝내고 다시 1, 2강을 할 거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 자, 부사격 조사를 보시게 되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 건데 현대 어역에는 부사격 조사가 너무 많아. 그지? 현대 문법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 문법에서는
에, 개, 도로, 에서 등등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자, 중세도 되게 많은 편이야. 에, 예, 뭐 이런 것도 있어. 이 세 개는 지금의 에와 유사한 겁니다. 얘들. 알겠지? 근데 이 아이를 쓰는 거는 양성 모음일 때, 어이를 쓰는 거는 음성 모음일 때, 여이를 쓰는 거는 중성 모음은 이가 있습니다. 얘들. 알겠지? 이럴 때. 그래서 아이, 어이, 여이 다르다 이거야. 여이는 여기 안 써 있을 거야. 추가로 적혀 있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역시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달랐다라는 거 정도. 상황에 따라 형태가 달랐다라는 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부사격 조사. 아까 저런 이 같은 거. 그 다음에 뭐뭐 라와 도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교부사격 조사. 여기 예시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도곤, 라와, 그 다음에 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가 그때그때 다 다양하게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어역을 먼저 보고 나서야지만 이걸로 쓰인 거구나를 알 수 있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원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 이는 주격조사라 그랬어. 마침 받침도 있네? 그러면 또 틀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원문을 보고 넘겨짓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의 근거는 현대 어역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 이라는 게 주격조사 알고 있는데 이때는 주격조사가 아니었던 거지. 근거는 여기에 있었다.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빨리빨리 본다고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겁니다. 알겠지? 명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가 되는 거지. 중세국어는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되는데 선엄한 어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91페이지의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16번 문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216번 개념 중에서 우리 지금 앞에 없는 개념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내가 개념 이것저것 좀 많이 알려드릴 거야 얘들아. 명사형 어미라든지 히읗 종성체현이라든지 기억 덧생김체현이라든지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것들 내가 다시 한번 적성에 나올 만한 거 정리를 해드릴 거고 216번 문제 같은 게 대표적인 유형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소화권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그럼 이거를 얘들아 원문을 먼저 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 현대어 보고 원문 보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의 근거는 뭐가 있다고 얘들아? 현대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17번도 중요합니다. 선택지를 보게 되면 접속조사, 그 다음에 조사와가 사용됐다, 주격조사, 조사과 이런 것들 나오잖아. 역시 답의 근거는 현대 어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219번 문제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3번 문제 같은 것도 대표 유형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223번 문제도 대표 유형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쭉 봐주시는 게 좋고 문제를 꽤 좀 실어놨습니다. 왜냐면 암기한 상태에서 이 정도 문제만 풀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7번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 얘들아 227번 체크해 주시면 좋고 요 정도가 이제 나머지가 그래서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그래도 대표 유형 문제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현대 문법이 중세 문법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한성대나 가천대는 간혹 가다가 중세 문법이 조금 등장하기는 합니다. 알겠지? 서강대도 마찬가지. 어쨌든 현대 문법하고 중세 문법의 비중을 공부를 본다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9대1 비율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알겠지? 현대 문법을 먼저 완성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중세 문법도 쭉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강 마무리할 때 얘기를 했지만 얘들아 독서에서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내용일치 문제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활용할 때는 OX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자. 알겠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OX가 있잖아. 그러면은 4개씩 끊어서 계속 지우는 연습을 하시면 돼. 알겠지? 지우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지문 자체가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지문을 그냥 실어놓은 게 아니고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볼 겸해서 연습할 겸해서 OX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지? 지금 1, 2, 3, 4강에 독서가 2개씩 있어서 8개가 있을 거거든. 1, 2강에 있는 것도 미리미리 연습해보셔도 상관없어. 알겠지? OX는 대신에 문제 OX는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지문 OX에 대한 거는 미리미리 연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연습을 하시면서 아, 내용 일치가 이런 식으로 난이도로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인곡이나 뭐 이런 것들 유명 작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해석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배우신 데까지 3강 문제는 다 풀려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알겠지? 풀려 있으셔야 되고, 그 3강에 대한 답지는 오늘 드릴 겁니다. 답지 드릴 거니까 풀고 나서 답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뒤에 이제 일정 있으신 거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